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경제 수학인데, 아니, 경제를 하는데 왜 형사법하고 민사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회에 있는 어떤 법에 있는 그 틀 속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의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경제에 대한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각 나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형사법과 민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경제수학 관점에서 반드시 알고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면서 경제수학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잘 한번 천천히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탄탄히 갖추어져 있으며, 그리고 그 법에는 논리 못지않게 그 사회에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논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명제가 적용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가 헌법과 법률에 또는 대통령령이나 이런 곳에 잘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대전제는 A이면 요건이죠. A이면 B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면 죽는다, 이것처럼 인간이면 이런 것처럼 X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A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X라고 하는 것은 B 효과를 낸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소크라테스는 결국 죽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있는 헌법과 법률에 있는 조항에 이 3단 논법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법률의 조항이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조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 명제를 설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 가치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대전제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대전제에 대해서 숨은 가치가 우리가 충돌하고 그 사회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할 때 실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이걸 갖다가 법률 조항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신이 아닌 다음에 마음대로 사람을 살인했다고 해서 이렇게 단정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들어가 있고요. 대전제에 숨어 있는 가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치 체계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효율과 정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효율과 정의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거고, 효율이라고 하면 한정된 자원으로 효용을 극대화를 시키는 거죠. 효용이 나오는데 효용이라는 것은 재화라든지 서비스를 소비를 해서 얻은 만족의 크기를 수치적 지표로 나타낸 것을 말하죠.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 효용과 약간의 비교해야 될 부분이 편익이라는 것도 종종 용어에서 등장을 하는데, 효용에서 금전적인 단위까지 표시한 것입니다. 단위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효용, 금전적인 단위까지 표시한 것은 편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효율은 한정된 자원으로 효용을 갖다가 극대화를 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최소화할 때 발생하는 거죠. 정의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교환적 정의와 배분적인 정의로 나누게 되죠. 교환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그의 것을 정확하게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히 주는 것이죠. 배분적 정의는 각자에게 기속될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배분적 정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환적 정의로 옮아가서 주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그 효율과 정의에서는 교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효율에 우리는 전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자의 능력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죠. 제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환적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는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지 않고 효율이 발생하기가 힘든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우선적으로 법에서도 논리와 가치를 보게 되고, 논리는 3단 논법, 그리고 가치에 쓰는 대전제 뒤에 숨어 있는 사회에서의 가치지향 부분, 그 가치지향에 반드시 숨어 있는 것은 효율과 정의다 라고 하는 부분이며, 이러한 그 효율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 정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천천히 제가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민사법에서는 있죠. 그리고 형사법에서는 서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 또는 같은지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민사법에서의 구조는 손해에 대한 배상인데 반해서 형사법에서의 구조는 죄와 벌이 되는 거죠. 민사법에서의 당사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형사법에서의 당사자는 검찰과 피고인으로 이루어져 있죠. 민사법에서의 증명의 정도는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반증이 없는 경우에 논리와 경험칙에도 들어맞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형사법에서의 증명의 정도는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심증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민사법에서의 규정 형태는 포괄적이며, 형사법에서의 규정 형태는 개별적이며 죄형 법정주의를 따르게 되는 거죠. 민사법에서의 책임은 결과죠. 형사법의 책임은 행위를 본다는 거죠. 동기와 행위를 본다는 겁니다. 이 책임에 대한 민사법에서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면책특약이 있는데, 한쪽 당사자의 입장만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무효가 되는 거죠. 둘 다가 유리해야 되죠.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야 된다, 이겁니다. 민법 제 103조에 나와 있죠. 형사법에서는 사회의 법 질서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며, 실수는 언제나 처벌하지 않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죠. 민사법에서의 취지는 손해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형사법에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사회에 대한 가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사법에서 영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해는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고 돈 문제 관련된 거죠. 그런데 우리 형사법에서 영역은 사회 질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민사법과 형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 다음 부분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 봅니다. 게다가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 내가 오해했다. 아이고, 내가 뭘 실수를 했네. 오해를 해서 미안해.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법률에서 민법과 우리 형법에서 오해에 대해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오해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착오를 일으켜서 착오로 이야기한 경우도 오해가 작용할 수가 있죠. 형법에서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민법에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죠. 회사는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을 갖다가 줄일 요량으로 직원들에게 일단 사직을 하게 하고 있죠. 재입사를 하도록 회유를 하는 거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별도로 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는 일반인들 여러분들이나 학생들 여러분들은 있죠. 좀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분들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복리후생제도를 잘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 표시죠. 이거 오해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자, 착오로 이야기한 경우인데 실제로 없는 사실을 갖다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거나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라든지 내용의 착오라든지 동기의 착오가 있는데, 동기의 착오는 잠깐 한번 설명해 보면 그 동기로 인해서 법률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의 규제가 풀릴 것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죠. 이러한 동기, 풀릴 것을 기대하고 그래가지고 계약서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계약을 합니다 라고 해놨으면 동기의 착오가 되겠죠. 자, 형법에서는 제15조 사실의 착오는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하여야 한다 이래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제15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있죠.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열고 있죠. 나와 그가 처한 상황을 갖다가 정확히 먼저 파악하고 그러한 연후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이렇게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게다가 이제 대신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책임. 대신 누구 대신 책임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 민법과 형법에서의 대신 책임 부분은 다르게 되는데요. 민법에서는 보증을 잘못 써서 대신 책임지는 경우 있고, 감독자 책임으로 대신 책임지는 경우, 사용자 책임으로 대신 책임지는 경우, 또 표현 대리 책임으로 대신 책임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형법에서는 이쪽 공범으로서의 책임이라든지 양벌 규정으로서 대신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죠. 자, 우선 민법사항에서 대신 책임지는 경우에서 보증 같은 경우는 우리 민법 제 428조에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민법 제 437조에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보증인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 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보증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조심하시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보증인 요즘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요즘 있죠. 그래서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서민으로 특정해야 하고요. 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하고는 있습니다. 보증에 대한 대신 책임이고, 두 번째로는 민법에서는 감독자 책임,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법 제 755조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 753조 또는 제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즉 미성년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죠.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는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민법 제 756조에는 타인을 위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회사 같은 경우죠. 종업원이 잘못한 것들. 요 사용자 책임요. 제가 요 사용자 책임 넘어갈게요. 자,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 만약에 회사에서만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했을 때 직원에게는 구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대부분 판례적으로는 재반 상황에 지금 비추어서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상을 대부분 하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대신 책임으로 표현 대리 책임이 있죠. 민법 제 126조에 있죠. 보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를 맡긴 사람, 그 위민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알고 보니 그들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대리권을 아직 실제로 주지는 않았지만 대리권을 준다고 상대방에 알려준 경우에
대리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을 넘어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 대리권이 있었는데 소멸한 경우, 이런 것들도 뭐다? 우리가 실제 본인 위민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형법상으로는 또 어떻게 대신 책임에 대해서 어떤가 보죠. 형법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됩니다. 대신 책임이 그 예외 사항으로 우리가 벌어지는데요. 그 공범으로서의 책임인 거죠. 여러분들 이제 자주 들어볼 텐데, 공동정범하고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분업적으로 행위를 실행하고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에 공동정범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모자 이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정범이 안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하기 전에 이탈 의사를 반드시 표시하고 다른 공모자들이 이것을 또 받아들여야 되고요. 게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해 적극적으로 저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정범이 안 된다.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마음먹게 해서 실행하는 경우죠. 실행하게 한 경우죠. 시키는 경우죠. 한마디로 그 죄를 이제 실행한 사람과 같게 무겁게 처벌하는 거죠. 교사범은. 종범은 범죄를 이미 마음먹은 사람의 결의를 강화해 주거나 또는 그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조언을 하는 경우 종범인 거죠. 그래서 실행자보다는 그 형을 강경하죠.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를 이용해서 범죄를 실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어떤 P가 입원 중인 X를 살해하고자 아무런 내용을 모르는 간호사 A를 이용해서 독약을 X에게 주사하게 하는 경우죠. 간호사는 죄가 되진 않죠. 그게 간접정범인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진짜 알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떼쓰는 경우 있죠. 아니다, 나 간접정범이 전혀 모릅니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사인지 방조인지 아니면 공동정범인지를 한번 이거 가지고 다 꼼꼼히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양별 규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보면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부정유독물의 제조,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의 질서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는 민법과 형법에 대한 대신 책임 부분도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수학 관점에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건이 뭐냐면 고의나 과실 둘 중에서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의와 과실을 구별해야 되는데, 고의는 뭐냐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동기가 불순한 거죠.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있죠. 감히 이를 행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과실은 보면 잘못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의를
다 하지 않았던 것 뿐인 거죠. 예외 사항으로는 무과실 책임도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아주 예외장입니다. 이게 과실하고 관련 없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책임을 지는 거는 이거는 맞죠, 여러분들. 이건 특별한 사항인 거죠. 보통은 우리가 중대한 과실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불법 행위로 보는 거죠. 과실 부분은 표여자의 직업이라든지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서 보통 요구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의할 때 우리는 중대한 과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이라고 있죠.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이때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의 또는 과실일 때.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 관련이 없습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을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라든지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인데요. 수인이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에서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었대도 우리는 전항과 이 앞에 항과 같이 수인의 행위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사자와 방조자는 공동 행위자로 또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집합건물법에 보면 또 여러분들 집합 아파트라든지 빌딩 있는 거죠. 관리인의 권한과 임무죠.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를 가지고 있고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등에 대해서 사무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하거나 수령하거나 규모를 관리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고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는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 절차 등을 필요한 조치 등 공고 등 즉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죠. 그 밖에 규약이 정해진 행위라든지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가 경제수학에서 민사법과 형사법에서 우리가 한번 전체 흐름을 살펴보았고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그 민사법과 형사법의 틀을 맞춰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경제수학을 바라보고 수치화시키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공동체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바탕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